심리상담연구소 이제 개설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물리학하고 불교하고 관계, 또 특히 불교 속에서도 심리학하고의 불교 심리학, 무아 심리학하고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알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스터디 그룹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이제 모임을 갖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데, 박 교수님께서 좀 발제해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제가 연대를 비롯해서 뭐 모든 단체들이 모임 갖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실제로 뭐 아마 2월 달에 1박 2일 워크숍을 하려다가 그것도 못했고, 그때 막 시작했을 거예요, 코로나가. 예, 갑자기. 그래서 그냥 이제 조금 지나면 괜찮겠거니 그러고선 좀 쉬어보자 그랬는데, 그게 미끄러지는 김에 쉬어간다고 아예 그냥 여름 워크숍까지도 그냥 그렇게 돼서 뭐 8월 말에 하려던 워크숍 때도 이제 충주죠? 수학문가에서 하려고 했던 것도, 그것도 뭐 마침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코로나가 아직 안 돼, 그래서 딱 손짓으로 막는 것 같아서, 그 이제 그동안에 두 분 또 연사분 모시고 모임을 하려던 것도 못했고, 10월 달에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 하고 싶다고 서로 그리고 좋다고 그렇게 해서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분도 아예 이제 못 오신대요. 오면은 이제 막 2주씩 머물고 하니까 보통 왔다 가시는 게 2주나 3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올해는 너무 시간을 이게 미리 준비되거나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런 방식에 익숙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미리 해놨을 텐데, 갑자기 그냥 전 세계인들이 이런 바람에 생각이 없다가 너무 이렇게 가기는 안타깝다. 시간이 또 세월이. 그래서 공부라도 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최 소장님이나 우리 백 교수님께서 공부 모임 괜찮다. 그래서 제가 한다면은 뭐 불교 공부를 뭐 먼저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저는 이제 물리학자이자 불교 시민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민운동에서 지금 할 만한 내용들은 없고, 물리학에 대해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불교하고 연결시킨 불교와 현대물리학 이런 거를 공부해보면 어떤가, 제가 이제 써놨던 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거 40여 년 전에 귀국할 때, 40년 전에 귀국할 때 서강대학교에서 맨 먼저 요청해서 들어온 글이 이거예요. 제가 천주교 학교인데도 아예 대놓고 나는 머리 깎고 스님 되려다가 물리학 공부하고 지금 교수 된 사람이다, 이런 게 주변에 그냥 다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서강대 학부에서 불교가 천주교 학교에서는 거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불교와 과학, 교수님도 그런 거 하나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제가 다른데 좀 끄적거리는 적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영어로 써달라, 이것도. 영자신문에 낸다고. 그래서 부디즘 앤 사이언스라고 영자신문에 이제 서강대에 그걸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긴 알았지만 가까이의 물리학과 특히 문제 물리학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과학 그럴 때는 물리학과 불교가 그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매치되는 거 참 신기하다. 그 이후에 이제 서강대학교에 지금도 어떤 사람은 박 교수 천주교인 아니야? 제가 서강대학교에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뭐 서강대학교 교수가 더군다나 물리학 교수인데 뭐 불교 얘기도 쓴대. 제가 그 이후에 교수불자연합회 만들 때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천주교학교에 무슨 물리학 교수가 무슨 교수불자연합회 교수들 모임을 만든대 뭐 이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이 과학, 그 중에서 특별히 물리학과 이 동양사상, 꼭 불교 아니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이 그 무슨 인기 도서처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명한 물리학자일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이제 나오겠지만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뭐 디락도 그렇고 보아도 그렇고 뭐 화학자들도 여러 그런 분들이 불교 얘기를 꺼냅니다. 또는 좀 브로드하게 얘기하면 동양의 철학, 동양적인 생각 이런 것에 꽂혀 있구나. 우리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꽂혀 있구나. 그 얘기는 그 유명한 학자들이 동양에 특히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특히 일본은 많이 왕래를 하면서 동양에 대한 거를 알게 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냥 어느 지구 한쪽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종교고 철학이고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일종의 패션이라고 그럴까요? 뭐 지식인이면 그래도 뭐 불교 그러면 뭐 한마디 아는 척도 해야 되고 이런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분은 사실은 아인슈타인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어설프게 알지만 저한테 그런 요청이 오고 그래서 그때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뭐 최근에 물리학은 20세기 후반에 와서 또 21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실생활이나 이 뭐라 그럴까 뭐 우주 문제, 뭐 무기 문제 이런 데 많이 그 환경 문제 이런 데 많이 이제 그 응용되는 거지 원리 자체로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지금까지도 미세하게 더 이제 발견하고 이러는 게 해석하고 이런 게 남았지만 큰 원리는 거기서 많이 나온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주로 불교의 사상, 불교 사상과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될까 하는 얘기는 그때 나온 얘기에서 많이 바뀐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간중간에 이제 좀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자료나 있으면은 보충하기는 했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좀 몇 번 했으면 합니다. 뭐 제가 이것을 저 혼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미 해놓은 게 있어서 요즘에 다시 들여다보면서 조금 정리해서 이게 자료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여기 계신 최 선생님께서 제 식대로 하면 불교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불교의 본래 그 바탕과 뜻과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일반 불교인들 또는 뭐 수행하는 분들 포함해서 그게 얼마나 그 부처님 뜻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늘 새롭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만 특히 사회적 적용 또 과학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그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불교의 장단점에 관해서 굉장히 그 깊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이걸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이 사실은 불교를 위해서도 좋고 사회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심리학, 저는 심리학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이제 그것을 공부하면서 이 현대 물리학과 불교와의 관계를 조금 공부하면 우리가 이 심리학을 새롭게 공부하게 되면서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또는 현대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마 제안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는 뭐 심리학 자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물리학에 관해서도 약간은 그 논란이 있는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요 정도는 다 물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내용과 또 요 정도는 되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보다도 불교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만 이렇게 매치시켜보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깊이 있는 뭐 연구나 또는 이제 타 학문과의 결합이나 비교나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전공하셨으니까 같이 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두세 주 동안에 더 한다면 이게 지금 8가지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놨는데요. 앞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현대과학 불교를 만나다. 그러니까 과학과 불교가 만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한 거고요. 2번부터 7번까지는 실제로 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관측하느냐의 문제,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제일 늦게 물리학에서 발견 또는 이제 개발된 양자론과의 관계. 양자론은 뭐 결코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상대론과 함께 양자론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데 우리가 감춰져서 모를 따름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잘 뿌리가 내려진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물리학에서 보는 사물과 불교에서 보는 사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6번 하고, 마지막에 이제 불교가 과학시대의 종교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움, 이런 것을 가지고 결론을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 제목에 대해서 한 5쪽 정도의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충분히 소화하고 논의를 하면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잘하면 2개 정도 한 번에, 오늘은 첫날이라서 하나만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가능하면 2번째는 인트로덕션 정도로 아니면 내용을 슬쩍 하고서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2개 정도 이상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이런 정도로. 그러면 짧게는 3번에 할 수도 있고 한 4번 정도 이렇게 거치면은 한 번은 좀 훑어보지 않을까. 특히 이제 같은 선생님도 이과시잖아요. 근데 아마 물리보다는 화학을 더 가까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 모르고 저는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기본에 이제 좀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그런 거 메모해 놓고요. 이제 말하자면 저의 무지가 어느 정도냐면, 나는 이제 분자 속에 원자가 있다는 거는 아는데
양자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하도 양자를 얘기를 하니까 양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 애야? 이런 의문도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심리학하고 연결을 시켜볼 때 이제 그 일본 학자가 물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뭐 사랑한다 그랬을 적에 물의 분자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물의 분자가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책을 사긴 샀는데 그게 진짜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의 그런 분자가 바뀐다면 우리 세포도 바뀔 거 아니에요. 세포의 어디가 바뀌는 걸까? 나는 이제 이런 말씀은 다 읽어봤을 적에 정말 뭐 그런 것 같다 그래도 하도 이렇게 관념으로 들어와서 나는 이제 현실로 우리 이제 심리하고 내 문제로 들어올 적에는 그렇게 물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물의 분자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랑을 받을 적에 나의 어디가 바뀌나? 또 얼어버리나요, 그럼? 세포의 어디가 바뀌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분자가 바뀐다 그러면은 세포에 뭐가 바뀐다는 건가? 뭐 이런 거를 좀 너무 모르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런 여기도 뭐 재밌는 내용도 이렇게 얼추 보니까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일본 학자 얘기도 얼핏 나와서 그게 이제 나는 양자가 도대체 양자가 원자 속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양자가 양쪽인지 어디 뭔지. 양자 보내는 양자인지 아주 정상이죠 뭐. 파동이다 뭐 입자다 이런 말은 듣는데 이거가 구체적으로 이제 분자는 아니고 분자 속에 원자가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양자는 도대체 이 원자 속에 있다는 건가 이거 예. 그런 식의 궁금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때 가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제 사랑한다 그랬을 적에 세포의 어디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심리학하고 굉장히 많이 근접하는 접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궁금했어요. 네. 그거는 이 공부에서 답하게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양자가 어디 있는지는 선생님 그거는 양자의 정의는 우리가 내릴 수 있고 무엇을 주로 양자라고 한다 하는 건 얘기할 수 있죠. 아까 분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양자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주 미세한 에너지 덩어리를 다 양자라고 그래요. 원자 속에 들어있어요? 원자 속에도 있고 저런 이제 저 빛도 알갱이를 치면 그것도 양자라고. 빛도 알갱이. 알갱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파동으로 웨이브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고. 그때 입자를 그런 알갱이들을 다 양자라고 합니다. 미세한 에너지 덩어리. 그거 미세한 에너지니까 그거는 어디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원자를 양자라고 하지는 않고요. 원자는 여러 물질들의 합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단독으로 미세한 에너지 덩어리. 그 퀀텀이라고 이제 뭐는 그러는데 복수로는 퀀타. 그래서 이제 뭐 근사하게 이름 지을 때 뭐 퀀텀 뭐 이렇게 짓는 수가 있죠. 그 양자라는 뜻으로. 아주 최현대식이다 그럴 때 퀀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일반 사회에서. 근데 본래 과학에서의 양자는 아주 근본 에너지 덩어리, 미세한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 원자 속에도 있을 수 있네요. 있죠. 원자 속에도 있고. 그러니까 원자랑 별개로 이런 뭐 전기라든지 뭐 파동 그것도 양자라고. 양자고. 그거 에너지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물질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아주 미세한 에너지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좀 메모를 해놓으세요. 가능한 한 설명 드려가면서. 왜냐하면 다른 책을 읽으셔도 그런 것들이 걸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읽어가면서 네. 보충 설명하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어떠세요? 예, 그렇게? 예. 네. 그러면 이게 뭐 반은 과학자가 쓴 거고 반은 인문학자처럼 쓰기도 했으니까 읽는데 뭐 그렇게 과학을 모른다고 해서 못 읽을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이제 구체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을 받기로 하고요. 한번 읽어가면서 천천히 종교가 정신과 의식 나아가서 초월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자연과학은 물질,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감각에 의지한 실험적 검증. 이제 과학에서 실험을 빼놓고 이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론에 그친다고 그러고, 실험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면 그것을 이제 진리 또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실험을 안 한 것은 이론이라고 그러죠. 실험적 검증을 통해서 실험하고 나면은 그 뭔가 나오는데 결과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또 해석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석적으로 다룬다 그랬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가끔 천재들이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지만 천재들이 하는데 그때 그 천재는 인투이션, 직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수학적 도구를 잘 사용해요. 심지어는 뉴턴이 그 미적분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미적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이놈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 부피를 계산할까 이런 걸 할 때 그때는 미적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개면 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게 쪼개면 그것의 합이거든요. 그런 거를 판은 우리가 면적 계산하고 두께로 하면 되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그 뉴턴이 그걸 만들었고 또 한편 이제 이 프랑스 쪽에 오면 저 대륙 쪽에서는 이제 라이프니츠가 그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서로 상당히 싸웠어요. 이건 미적분은 내 거야. 그러고 내가 만든 거야. 그랬는데 둘 다 하나는 뉴턴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했고 이 사람은 원래 수학자였으니까 이제 그래서 거의 동시에 미적분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것을 해결을 많이 했죠. 예. 그렇듯이 분석적으로 다루는 것이 과학의 특성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또는 해석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수학을 잘해야 과학을 하는데 그런데 수학 못한 사람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인투이션, 직관으로 그리고 간단한 수학 가지고 뉴턴 법칙 같은 거 수학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뭔 어려운 계산을 할 때 수학이 필요로 하니까 근데 일단 자연 법칙을 하는데 오히려 인투이션이 영감, 직관 이런 것이 더 작용하지 수학이 먼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썼고요. 다루기는 다뤄야 돼요. 분석적으로. 이 양자 사이에는 그러니까 양자라는 게 종교 또는 자연과학이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특히 그 중에서도 자연과학 중에서도 현대물리학은 불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문제는 지금 20세기를 과학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20세기에 사는 인류의 관심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양사상과 현대물리학, 현대과학. 그런 책은 일본에서 많이 나왔어요. 동양사상,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현대물리학과 불교, 이렇게 좀 좁혀서 해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 과학이 없으면 산업화가 안 되죠. 과학이 항상 먼저 가고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 사회에 또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해서 적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산업이고, 그거를 대대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산업화라고 그러죠. 과학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게 산업화가 우리 인류의 그 삶의 질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요. 자, 현대과학이 배경이 되고 그 산업화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구체적이고 압도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제 다들 동의를 합니다. 특히 한 1세기라고 봐야 돼요. 지난 100년입니다. 그 전에도 산업시대가 있었고 뭐 기차도 만들어냈고 좀 거기에 비하면 지난 1세기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 1세기는, 지난 100년은 인류사에서 지난 전 인류사를 통틀어서 만들어놨던 변화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가 제가 이제 유학 가 있을 때 76년도에 브라운 대학에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박스에다가 엉성하게 했는데 그것도 비싸게 해서 학생들은 못 샀어요. 근데 그 컴퓨터가 거의 10년마다 하나씩 100만 배씩 그 성능이 좋아져요. 지금은 조그만 컴퓨터 하나가요. 옛날 컴퓨터라는 개념은 오래전에 생겨서 20세기 중반에 생겼는데 그때는 어땠느냐면요. 큰 공장 같은 방에 여기 그 등이죠. 저 램프가 진공관 그런 것을 하나씩 꽂아가지고 이만한 방이면은 지금 말하자면 요만하게 들어가는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들어가. 100분의 1이 뭐예요?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지금은 요런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났던 것이 20세기고 특히 20세기 후반입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사람 손이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을 다 해내고,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말에 올라탄 셈이라서 준비가 좀 돼서 다행히도 이제 상당히 따라잡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고서 실험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놈이 쫙 알아서 곡선을 그리고 뭐 이게 나중에 함수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제 생각에 한 100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보면요 그런 건 줘도 안 가져요. 그만큼 엉성한 건데도 대단했어요 그때. 자, 이 우리 일상생활에 구체적이고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가공할 무기의 생산, 무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인데 물신주의의 팽배. 이게 뭐 물질을 가지는 것이 아주 힘이 됐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무기 가지는 게 힘이 됐지만 그 밖에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따졌는데 이제는 힘이 누가 돈을 가지고 앉고 있냐, 누가 물질적 힘을 비축하고 있냐 이런 걸로 그 반면에 또 물질 문명이 찌꺼기인 공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0년에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해가 지난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만들어낸 공해보다 더 많다. 짐작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았으니까. 생명 복제, 인지 능력이 있는 로봇. 지금 어디 가면 로봇 이제 많이 쓰죠. 인사도 하고, 뭐, 정보도 주고, 뭐, 날씨도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입니다. 인간 소외 등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이건 이제 약간 부정적인 얘기지만, 그러면서도 인간의 삶에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와 원자 세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원자, 그리고 일상생활, 또 나아가서 우주에 대한 정보까지 과학만큼 신뢰할 만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핸드폰 쓰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위치 뭐 추적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쓰지 않으면 계산 못 해요.
위에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위치 추적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차에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도 따라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에서 이 정보를 쏘고 받아서 다시 내려 보내주고 하는 건데, 이때 그런 그 위치 그런 것들이 다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보정하는 것이 상대론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네. 뭐 태양이나 뭐 이런 것만 얘기 아니라 상대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만큼 신뢰할 만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현대인에게 과학은 사물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며 언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물질과 우주의 생성, 그리고 그것들이 상호작용 방식, 또 생명과 의식의 본질 등을 철저하게 추구하던 현대과학은 기존의 전통적 세계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인식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전혀 새로운 해석을 내림으로써 인간의 사고 체계에도 대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중에 하나가 종교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영향을 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종교에서 그 도마 같은 것을 그리고 상당히 일상생활이나 인간의 억눌렀던 신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그 타파했던 것도 이 나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천동설, 지동설을 비롯해서 이 과학이었습니다. 과학이 아니었더라면 특정한 종교의 특정한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갇혀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점에서는 해방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죠. 실제로 물질과 우주의 생성 및 그것들이 상호작용 방식, 그리고 생명과 의식의 본질 등을 철저하게 추구하던 현대과학은 기존의 전통적 세계관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인식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응용하나 하는 것들이죠. 전혀 새로운 해석을 내림으로써 인간의 사고 체계에도 대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과학은 일부 종교에서 가지고 있던 부분적 편협,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편협과 독선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결코 종교와 과학이 언제까지나 만날 수 없는 평행선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 가능성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이제 그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많은 다른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또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이 상호 보완성입니다. 과학의 한계를 스스로 얘기한 것도 되고요. 종교와 과학의 상호 보완성을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인간의 자연현상에 대한 인식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자연현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불교적으로 보면 안입이서 신의 아니에요?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우리는 해석을 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또 소통도 하고요. 도대체 우리는 자연현상을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인지할 수 있는 건가? 과학은 아직까지는 no.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창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간으로 창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눈이 관찰할 수 있는 파장대는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저기 부산까지 가는 파장대가 있다고 그러면요. 아니 그거보다 무한대예요.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파장대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걸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그 빛이다.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다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 또 그러한 물질 세계에 대한 탐구와 이해로서 인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굉장히 오만할 때는 이런 말을 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고 이제 신은 필요 없네. 이제 서양에서 한 말이니까 서양 사람들 아이고 신의 역할이 이제 없네. 그런 얘기도 했고, 이제 과학이 할 일은, 과학의 원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과학이 할 일은 소수점 이하를 더 챙기는 일밖에 없네.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한계도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과학자들이, 응용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에는 응용은 그렇지만 더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철학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여기 이제 모아 심리 상담 이 멤버들이니까 이게 심리적인 것인지 이런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경계선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된 것도 과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게 가능합니다. 인간은 우선 아니비설신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그러죠. 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인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심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오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란 생각보다는 훨씬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된다. 그 과학자가 오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구에 의해서도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목적에 특수한 기능을 하는 기구를 만들기만 하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굉장히 과학을 하면 할수록 되게 과학자들이 어려운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교수 되고 연구원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도 물리학과 들어갔다고 그러더니 물리학은 천재나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들어간 거 보니까 그 말은 틀립니다. 아니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천재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도 뭐 네네. 입학생 수석이 그럼요. 대개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물리학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이제 엄청 차이 나죠. 너무 어쨌거나 저는 좋아서 한 거고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불교를 하려면 과학을 해야 된다. 과학 중에도 물리학을 해야 된다.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저는 의도적으로 물리학을 공부한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물리학과가 어떤 데인지 아냐? 그래서 어떤 데인지는 알고요. 제가 쉽지 않다는 거 아는데 거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배경은 얘기 안 하고 제 생각은 앞으로 머리를 깎아서 불교를 해야 되는데 불교를 하려면 물리학을 하고서 출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탁월하시다. 통찰이. 아니 통찰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 누가 못하지. 아니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교를 접하고 아주 미쳐가지고 불교 공부가 좋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제가 이제 주도해서 만든 게 불타 사상 연구회예요. 네. 그래가지고 매주 그때는 뭐 토요일까지 공부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1학년 때부터 불교가 인연이 돼가지고 2학년 때 제가 만들어서 그때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선배를 부른 게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 네. 서울고등학교. 저는 이제 경기고등학교인데 박세일 교수가 아주 그걸 좋아했어요. 불교를. 그래가지고 2년 선배이기 때문에 와서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2학년 때는 아예 제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인도 우파니샤트부터 해가지고 그 배경부터 해서 또 물리학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예, 이제 머리를 깎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은 생각을 안 했고, 불교 공부만 해서 고등학교 때 대학을 못 갈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못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 다인 선생님이 네가 어떻게 서울대학 갈라 그러냐. 그런데 3학년 때는 작심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쭉 올라와서 마지막에는 간당간당했는데 너 물리학과는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물리학과 아니면 대학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미친놈 봤네 그러고서 써줬겠죠. 근데 다행히 붙었어요.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내 이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대 과학을 공부하지 않고 불교를 하는 것은 나는 사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즘 그 생각을 하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머리는 못 갖고 이제 물리학으로 밥을 먹고 교수 생활을 하고 뭐 그랬지만은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우리가 직접 받아들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눈 하나만 봐도 안이비서신에서 눈 하나만 봐도 넓은 파장 영역의 이 빛은 그냥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전자기파라고 그럽니다. 전자기파는 꼭 저렇게 보이는 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기파는 우주에 꽉 차 있어요. 그게 곧 에너지고. 꽉 차 있어요? 네, 꽉 차 있고 그게 곧 에너지고요. 네. 근데 그 파장으로 따지면 파장은 뭐 무한대까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는 이것은 감옥에서 소크라테스가 거의 우리가 자연을 보는 것은 창문으로 보는 그거밖에 못 본다. 우리 창문이라는 게 눈이고 눈이 그 빛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영역이 좁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넓은 파장의 전체 전자기파 빛 중에서 보통은 빛이라고 그러죠. 전자기파 중에서 아주 좁은 파장 구간인 그거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럽니다.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다. 그래서 과시광선 영역밖에 볼 수 없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이제 사진으로 보면 재미있는데 어쨌든 반응이 이래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눈이 반응하는 파장대가 여기는 다 제로예요. 들어오는데 우리는 감지를 못하는 거고요. 우리 영역이 요 정도라고 그러면 그 반응도가 이래요. 이렇게 해서 특별히 초록을 중심으로 해서 반응도가 맥시멈이고 최대치고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보라 이상 그렇죠?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울트라 바이올렛이 보라인데 그까지만 보라까지만 겨우 보고 그 이상 가면 자외선 네, 보라 이상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빨강 이하 적외선 요건 또 못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죠. 빨강보다 파장이 큰 거 적외선. 그 다음에 보라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딱 그 창문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세상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지금 막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자기파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것만 그런가 하면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저기 그 TV에서 보면 사자나 코끼리가 이 소리 하는데 잘 못 듣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다 지들끼리는 잘 들어요. 지들끼리는. 소통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는 저주파라 그래요. 저주파. 저주한다는 뜻은 아니고 주파수인데 낮은 주파수. 그걸로 소통하는 건 이 덩치 큰 거는 그렇게 하고 덩치가 작으면 이 성대 구조가 좁아서 높은 음을 내요. 쥐새끼가 짹짹거린다 그러면 높은 음이거든요. 네. 사람도 덩치 큰 사람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근데 어쨌든 인간 전체로 보면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또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 간에 교감하는 건 모르죠. 네. 아까 눈 얘기했지만은 우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는데 고양이가 이게 우리 생각해가지고
불 끄는 걸 조심스러워해요. 우리가 저게 이제 혹시 아직 놀고 있는데 걔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 불 꺼도 맞아요. 예, 자외선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걸로 다 보고 그냥 지들 노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고 걱정해서 불을 꺼줄까 말까 깜깜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만큼 동물간에도 그런데 미생물에까지 더 미물까지 가면 더 그게 상당히 폭이 넓어져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전자기파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 눈의 구조가 그것만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요. 눈이. 귀가 그렇게 생겨서 귀는 보통 40에서 뭐 2만 사이클 이래요. 2만 사이클 이상 되면은 우리가 소리로 안 들려요. 그거는 뭔가 2만 사이클 가까이 가면 찌직 하다가 딱 끊깁니다. 우리가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2만 사이클은 굉장히 빠른 건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인간이 잘난 척할 게 없어. 잘난 척 할 것도 없어. 안 되네. 그럴 뿐만 아니라 만일 내가 고양이 같이 다 들여다보면 나는 불편할 것도 같아. 맞아요. 대충 못 볼 거 못 봐야지. 그치, 소리도 다 들으면. 소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가 참 원인이야. 애들 중에 감각이 예민한 애들이 있죠. 우리는 안 들리는데 이렇게 귀 막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거 얘기할 때. 그거 너무 들면서. 그 나머지 파장의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눈의 구조적 특성상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장님 같은 경우는 뭐 구조가 다른 거기 때문에 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기적 신호로 오긴 와요. 근데 그거를 신호로 못 바꾸는 이제 내부 이제 그 병이죠. 그거는 전기적 신호로 처리해서 이 뇌가 알아차려야 비로소 이게 눈이 알아차리는 거 아니거든. 눈은 창문이 따르는데 처리되지 못해서 뇌에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호를 눈은 받았어도 뇌가 그걸 감지를 해야 비로소 저기 뭐가 있구나, 저기 누가 오는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전자기파 중에서 라디오파, TV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이거는 예 중에 하나고, 이거는 어디 쪽에 속하냐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도 파장이 긴 쪽입니다. 적외선 아까 그랬죠. 빨강 바뀐데 그게 파장이 긴 쪽이에요. 적외선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로 같은데 옆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뜨겁잖아요. 그게 적외선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는 공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와서 닿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에너지 많은 놈이 와서 닿으니까 내 분자보다도 분자 에너지가 많은 놈이 와서 닿으니까 뜨겁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난로 옆에 찌면은 덥지 않은가? 더워요. 그거는 공기가 없어도 그냥 복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자기파가 나한테 와서 닿는 거예요. 그걸 적외선이 닿는다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적외선입니다. 마이크로파는 그거보다 더 파장이 긴 거고, TV파는 더 긴 거고요. 라디오파는 그거보다 더 길고, 이런 겁니다. 반대로 짧은 거를 보면요. 우리가 보라까지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자외선입니다. 자가 보라색이니까.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물론 더 세분화하면, 이 구간별로 세분화하면 이름이 더 많아요. 근데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감마선은 그러니까 끝이 없습니다. 파장이 무지하게 짧은 거, 감마선인데. 이런 짧은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인간의 눈은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제한적입니다. 관찰 대상의 크기도 무한정 작은 물체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아까 여기는 이제 파장을 얘기했지만 그냥 크기만 봐도요. 우리가 보통 눈이 정상적인 눈일 때 100분의 1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1mm가 요만큼인데 그거를 백등분한 거, 그 정도까지는 뭐가 있네 좀 이런 거 보이긴 합니다. 그 정도까지 보는 거고요. 맨눈으로. 귀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막이 반응하는 것이 40에서 2만 사이클 정도의 진동수 영역에서만 반응합니다. 그 고막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40사이클 이하의 저주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리게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40사이클이라는 건 1초에 이 파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40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이클. 1초에 사이클이라는 거. 그것을 CPS라고 그래요. CPS는 한번 보세요. C는 뭐냐면 사이클. P는 퍼. S는 뭐겠어요? 1초니까 세컨드. 사이클 퍼 세컨드라고 해서 혹시 어디 나오면 CPS. 그러니까 1초에 40번 움직이는 파동만 우리가 하지 그거보다도 천천히 움직이는 거 아예 이거는 반응을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예. 여기에 아까 왜 자외선, X선, 감마선이 파장이 짧다 그랬잖아요. 네, 짧죠. 그럼 짧다는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짧다는 소리인가요? 다른 파장에 비해서? 비해서. 아, 그러면 짧으면 우리한테는 영향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짧으면 네. 그거를 이제 지금은 파동으로 네네, 얘기하지만 그거 알갱이로 에너지 덩어리 알갱이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쪼이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알갱이 에너지가 단위 에너지가 큰 거예요. 네. 그런 소위 방사선 방사선이죠. 네. 위험하잖아요. 그럼 긴다는 거하고 짧다는 거하고가 제가 지금 상대적인 거예요. 예예예. 네, 상대적인. 두 가지의 파가 상대적인 거라서 짧다 길다 그걸 가지고. 예, 파장이 길냐 짧으냐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다 빛이에요. 네네네. 빛이기 때문에 1초 동안에 가는 거 30만 킬로미터는 네네. 똑같이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 뜨거운 네네. 저기도 또는 보라색도 빨강색도 이게 자외선도 뭐 엑스레이도 네. 이게 파장으로 갈 때는 1초의 빛의 속도만큼 네네. 똑같이 가요. 아. 똑같이 가는데 하나는 작게 이렇게 움직여서 가고 크게 움직이면서 가고 파장이 길어가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는 짧다는 거, 길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거 파장이 이해를 못했어요. 파도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한 파장이잖아요. 예. 그것이 크게 이렇게 하는 파장이 길다 그러고 예.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네네. 속도는 일정하잖아요. 네네. 파장이 긴 놈이나 짧은 놈이나 빛이 예. 여기 우리가 안 보여도 열선이 오는 거 그거 네네. 전자기파인데 그거는 이런 가시광선 속도와 똑같아요. 빛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 파동의 속도는 똑같다. 일반적 파동이 아니고 공기의 파동도 있고요. 수면 파도 있고 네네. 바다 가면 파도 치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자기파는 그거는 진공 속에서도 가는데 이 음파 같은 건 진공에서 전달이 안 되거든요. 수면파 같은 거는 물이 매질이 없으면 진동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전자기파는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특수한 파예요. 그 파 중에서 전자기파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라디오 파도 있고 TV 파도 있고 뭐 가서. 알겠습니다. 너무 올라가지고. 아이고 이제 집에 가서 나도 이제 알았어. 이제 손주들 과외 시켜주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특수한 영역만 우리가 감지하고 있다. 관찰 대상의 크기 얘기했죠.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것도 40사이클에서 2만 사이클 이상, 40사이클 이상 되는 게 이제 코끼리가 이러는 것은 우리는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지들끼리는 다 들어요. 지들끼리는 다 이게 그것만 소리 내고 그것만 들을 수 있으니까. 인간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또 2만 사이클 이상 되면 우리는 그냥 멍하지 뭘 못 들어요. 근데 2만 사이클 이상 되는 건 박쥐, 무슨 뭐 이런 그런 종류들은 그보다 더 그걸 듣고. 동물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 들었을 때 왜 그럴까 희한하다 그랬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되네. 그거 중요한 동물의 세계 중요한 걸 알아. 까기다 귀를 댄대요. 그래도 자기네 같은 게 어디 있는지 아는 거더라고요. 그건 이제 지진파 같은 것도 그래서 동물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지진파는 동물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펭귄이 새끼들이 모여있고 부모들이 바다 갔다 들어왔는데 찾잖아. 소리를 아가 질러가지고 여기서 한 몇십 킬로 떨어진 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거 관련 이제 소리를 우리가 동물이나 이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울림통이 크면은 초음파가 네네. 나오고 또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깨끗한 파형은 아니에요. 특수한 모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지문처럼 새끼가 하면은 자기 새끼가 알아보고 보는 거죠. 얼굴 보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그것만 듣고 40사이클 이하의 저주파나 초음파라는 게 바로 이제 음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넘어선다 그래서 초음파라고 그러죠. 아, 그렇군요. 다 뜻이 있구나. 예, 초음파. 초음파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인간은 직접은 못 들어요. 근데 기구를 통해서 듣죠. 고래 소리 뭐 이런 것들 이제 들으려면은 자, 고주파에 대해서는 인간은 기머거리나 다름없다.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건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재밌는 과학자 다들 되려고 그럴 텐데 그럼. 그런데 반해 사람과 다른 시각과 청각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나 곤충의 경우는 사람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파장의 전자기파나 음파를 감지할 수도 있다. 그건 다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가령 박쥐나 돌고래는 초음파로 사물을 감지하거나 서로 교신을 하는데 인간은 그 대화에 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능적 지각에 관한 한 만물 중에서 인간이 결코 뛰어나지도 않으며 동물이나 곤충만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거기 밑에 줄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여기다 붙였습니다.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실제로는 7개 창문 가진 감옥에 불과하다. 니들이 세상을 뭘 아냐 이런 얘기죠. 자기 창문으로 요거 보고서 다 세상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렇다. 눈, 귀, 콧구멍, 입 등 7개의 창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중간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간을 다른 생물들과 구분지을 수 있는가? 그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아마도라고 했습니다. 논리적, 합리적 사고로 물질 세계를 다루는 자연과학의 추구와 동물들은 다 그거를 알면서도 이 다른 세계는 어떤가 궁금하지도 않은지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한다고요.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우주는 어떻게 생겼나 뭐 등등등.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식 방법과 감지 범위를 놀랍도록 확대시켜 놓았다. 전자현미경 나중에 한번 사진 보면요. 진짜 원자 하나하나를 사진을 찍습니다. 옛날엔 상상도 못하는 직접 찍어요. 그런 사진, 그런 걸로 해야 사실은 재밌는데 이게 글자로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은 우리가 어느 만큼 지금 발전을 시켜놨냐. 직접적인 그 인식 능력은 대단히 동물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추론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물체의 크기를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사실 이거보다 더 작습니다만은 보통 그냥 얘기해서 전자 크기. 전자 크기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전자 크기. 이 운동장만한 게 이제 원자라고 그러면 원자가 이게 얼마나 작은 거예요. 애텀이라고 그럴 때, 원자라고 그럴 때 17세기만 해도요. 그걸로 세상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돌튼이라고 그랬어요. 돌튼이 원자론 그럴 때 그런 걸로 그 기초 벽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핵과 전자와 또 핵도 들어가면 뭐 별게 다 있고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파편이 별게 다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전자의 핵과 물체 속의 2번이죠. 주 전자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원자가 운동장만 하다 그러면요. 핵이 거기에 요 한 1cm, 한 5mm에서 1cm 되는 요 구슬만한 게 운동장만한데 원자면 거의 대부분 진공이고요. 그 5mm나 1cm 되는 그 구슬이 핵입니다. 커봐야 1cm. 우라늄 같이 큰 핵이 그렇고 작은 건 좀 조그만. 그게 핵이에요. 거기에 그 원자의 그 질량, 무게에
거의 그 99.9%가 거기다 모여, 핵에다 모여 있고. 그럼 밖은 뭐냐? 거의 허공이에요. 우리 이거 굉장히 뭐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거의 허당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우리 이 무딘 손으로 몸뚱아리를 하니까 이게 못 가서 그렇지 이거 허당입니다. 이거. 거의 진공으로. 그 주위에 조그마한 그 전자가 좀 돌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원자거든요. 너무 재밌어. 이게 다행이야. 크기를 얘기했지만 길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길이를 어디까지 하냐? 멀리 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예? 우주 끄트머리 아니에요? 우주 끄트머리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장 멀리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 그냥 끄트머리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그 이상은 그냥 상상이니까. 실제로 물리에서는 가장 먼 별까지의 거리를 10의 26승메타. 이게 26승 그러면 얼마인지 잘 몰라요. 이게 10의 3승이면 1km거든요. 10의 3승이면 1km에 1000배면은 1000km인데 이게 지구둘레가 지구둘레가 한 10,000km 안 돼요. 그러면 10,000km라 그러면은 만의 킬로니까 10의 7승이거든요. 지구 둘레가요, 10의 7승 메타예요. 그런데 그 지구 둘레에, 이건 뭐 따질 수도 없어요. 10의 20승배라니까, 그거의 10배에, 또 10배에, 또 10배, 이거를 20번 해야 돼요. 그것이 우주 사이즈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렇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제일 먼 별의 거리를 우리가 그렇게 삼은 겁니다. 시간은 어떠냐? 얼마나 짧으냐? 1초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인도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는데 찰나 어쩐데 찰나가 뭐 물결이 찰랑거리 나와요. 찰나 그랬나? 근데 이게 한문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 찰나를 인도 사람들은 시간의 기본 단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찰나라고 그랬고, 우리는 뭐 순간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그거를 요즘 말로 하면은, 찰나는, 1초에 한 75분의 1이라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종합해보면, 그렇지만 75분의 1이라고 하면 100분의 1이라고 해도 0.01초 아니에요. 근데 지금 컴퓨터에도 0.01초는 다뤄요. 그리고 스탑워치 이런 것들 0.001초. 그리고 전자기기에서는요, 0.00000 0이 뭐 한 10개쯤 가는 그런 수준까지도 다뤄요. 실제로 다뤄요. 그런데 옛날 인도에서 찰나 이런 거 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과학으로 보면. 그는 얼마나 그럼 작은 것까지 우리가 상상하느냐? 우주 폭발 직후에 물리법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주는 어느 순간 뭔가 에너지 덩어리가 팍 폭발해서, 왜 폭발했다고 그러냐면,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주 팽창이라고 그러는데, 우주 팽창하는 거를 거꾸로 가면 뭐냐? 점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우주 시초라고 그럽니다. 또 거꾸로 계산해서. 그랬을 때 그 점위에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폭발을 했으니까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이, 폭발하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43승초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0.0이 43개예요. 이거는 상상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자연과학에서 그 상정을 합니다. 다룹니다. 또 가장 긴 시간은 어떠냐? 역시 우주의 나이죠.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이 우주의 나이가 있는데, 우주의 나이는 실제로는 10의 150억 년이니까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얘기해? 거꾸로 계산해서 양성자의 수명까지를 계산했더니 그거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길다. 양성자가 있다는 것은 그게 처음에 뭐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걸 수명이라고 그래요. 그 양성자의 수명. 그게 10의 39승초. 이거는 우주의 나이에는 아주 비교할 정도가 안 돼요, 이거는. 그거에 억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이론과 실험에 의해서 양성자의 수명까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니까 이걸 우리가 현대 과학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60평생 사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의 먼지 하나. 물질의 양, 그 이제 뭐 무게라고 그러고 질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자보다도 작은 거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합니다. 파편 조각들이 있는데 그냥 전자만 해더라도 10의 마이너스 31승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10의 마이너스 31승이라는 건 킬로그램으로 치면 0.0231개라는 뜻입니다. 0000000 해서 31개 킬로그램. 이게 전자의 그 질량이에요. 우주의 질량, 이것도 10의 53승. 이거는 10이 이제 53승계에 있는 거, 거꾸로요. 자, 흥미롭게도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며 사는 양들이라는 것은 대체로 요게 인식 가능한 것들이고, 우리 모델로 세우는 거니까, 그 양극단의 중간쯤에 있다. 아마도 인간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여기 2번 주고요. 거기 우리 중간에 감지 범위를 놀랍도록 확대시켜 놓았다. 그 설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현미경으로 물체 속의 원자 배열 사진을 찍었다고 하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원자는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원자들의 모양과 크기가 어떠하며 물체 속에서 어떻게 배어 있는지에 대해 마치 눈으로 본 듯이 믿게 되었다. 도구를 이용해서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러한 초감각, 우리 이제 아니비서 씨는 그냥 일상적인 감각이 아닌 초감각 세계로의 진입은 오감의 직접 경험을 넘어서서 분석하고 종합해서 모형화 또는 모델화할 줄 아는 고도의 인간사고의 결과이다. 이건 동물은 못하는 거고, 예. 동물은 자기 몸의 구조가 가지는 것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있으나, 우리 인간만큼 이런 감지 능력을 넓혀놓지 못해요. 그것도 거기다 응용까지 하죠, 우리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는 종교의 영역이 사라질 것인가? 과학을 대단하게 지금 막 올려놨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종교의 영역이 더 분명해지고 하면 할수록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을.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인간 심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허합니다, 박광사. 종교 영역은 어떠냐.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은 종교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역할도 더 중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종교 영역은 과학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종교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중세까지는. 그래서 뭐 정치고 과학을 다 차지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가 과학을 못 따라가니까 서서히 이제 과학 분야가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는 중세는 서양에서는 그 신부들이 다 과학 공부했고 신학 공부 겸해서 다 했어요. 과학자들 뭐 코페르니쿠스도 뭐 신부였었고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과학의 영역이 더 영향력이 더 커지고 그러고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과학 분야가 떨어져 나가고 과학 분야 중에서도요. 이 갈릴레오 언저리부터 실제로 아마도 동양보다 서양이 과학이 앞서기 시작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달과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는 서양 사람들 몰랐어요. 왜 달이 무슨 지구를 잡아당기고 뭐 그래?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아주 무지했어요. 이렇게 딱 부딪힌 거 이외에는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무슨 기 이런 개념으로 예, 이 지구의 기도 있고 달의 기도 있어서 서로 아마 뭐 땡기고 뭐 이럴 거야. 그리고 동양에서는 바닷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이 땡긴다는 것도 그래서 음력이 나왔고 그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땡긴다는 걸 알 수가 없었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엉터리 서양 사람들이 한 번 수학적인 과 논리적인 걸 동원하더니 샥 가버리잖아요. 동양을 이기고. 동양은 좀 젠체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중국이 그래서 중자를 쓰잖아요.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다. 근데 실제로 그 영향력이 나타난 것은 5세기 전 그 갈릴레오 이때부터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달을 현미경을 만들어서 봤어요. 갈릴레오가. 그러니까 좀 엉성하긴 하죠. 지금처럼 설명하지. 근데 우리는 이 동양에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음력 이런 거 따지고 다 잘 했는데 실제로 보는 거나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취약했고 그런 거를 천대시했어요. 기술자가 하는 것으로. 저기는 신부들이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부들이 하니까 천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도 신부였지만 신부들이 하다가 이제 가끔 충돌이 나니까 이제 과학자가 생긴 거예요. 과학 분야가. 그것도 천체 과학자부터 먼저 생겨요. 왜? 하늘을 알고 싶으니까. 두 번째는 이 날씨나 이런 걸 농사와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양력이니 음력이니 뭐 거기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저기 된 것은 뉴턴이 서양 사람들은 실제로 부딪히지 않으면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뉴턴이 달이 지구를 돈다는 것을 그걸 만유인력 가지고 설명을 해요. 만유인력 가지고. 처음에 얘기 나온 우리 일이잖아요. 사과가 툭 떨어졌다. 근데 우리는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리고 지구가 잡아당겨서 떨어졌다 그러는데 전혀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과는 지구를 잡아당기고 지구는 사과를 잡아당겨 서로 잡아당겼다.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옛날에 툭 떨어지면서 지구로 왜 떨어지지? 그게 혹시 잡아당기나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사과도 지구를 지구도 사과를 서로 잡아당긴다. 그게 만유인력이죠. 모든 질량을 가진 놈은 서로 당긴다. 그거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역학의 시초예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그것은 질량이 큰 놈이건 작은 놈이건 당기는 힘은 똑같다. 근데 왜 작은 놈이 떨어지는 것 같으냐? 똑같이 당기는데 작은 놈은 가속도가 세거든요. 그래서 빨리 떨어지는 거지. 지구도 당겨집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수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 원운동, 지구 주위를 달이 도는 것도 설명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처음에는 뉴턴이 안 믿어졌어요. 결국 이건 신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고 자꾸 빼고 그랬어요. 그만큼 파격적인 거였고, 아니 세상의 우주 운행의 원리를 식 하나에 딱 만일 그 식 하나로 다 설명을 한다는 게 이게 믿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식은 자기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설에 의해서 나왔겠지. 그렇죠. 상상에서 나온 거죠. 상상에서 나왔는데 그 식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두 물질이 잡아다니는 것은 그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질량이 작은 것끼리는 힘도 약하고 두 개 다 크면 좋지만 하나라도 크면 어쨌든 곱에 비례한 거예요. M1, M2 두 개.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분모에 와요. 거리에.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세지고. 가까이 있으면 세지고. 예.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세잖아 지금. 남녀도 그런가요? 그런가? 가까이 있으면 안 나는 되겠다. 있어도 전혀 아닌데. 이거는 이 법칙에 그거하고 어긋나네. 그냥 있을 뿐이야. 만일력 법칙하고는 다르네요. 더 밀어내. 밀어내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요? 인력이 아니고 그건 전기를 띠면 밀어내기도 합니다. 교수님 전기구나.
전기를 띄면 건 아니야. 전기로 가기도 해. 아니 땡기는군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땡기고 아, 그렇구나.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그래서 남자 남자 여자 여자는 밀고 그거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맞아. 아, 에, 자, 본질적인 답은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는 거는 몰라요. 그렇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과학은. 더군다나 인간의 마음과 의지, 가치 판단에 대해서 과학 자체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자라서 가급적 그런 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편인데. 사실 이거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니, 과학이 그렇단 말이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예, 인간의 마음과 의지 또는 가치 판단에 대해서 과학 자체는 관여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이 관여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하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과학은 그걸 다루지 않는다고 말이죠. 다루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나온 것이 이때는 이게 과학이었는데 그 후에 나오는 것이 무슨 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과학자를 붙이잖아요. 단지 그거는 분석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서 과학이 이것도 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원래 과학은 자연과학만 얘기한 거죠. 그 3번 예가 이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느꼈다고 하자. 과학이란 그 꽃이 어떻게 피고 어떻게 지며 어떤 작용으로 그런 파장의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지는 밝혀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 또 현미경을 이용하여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도 볼 수 있는 게 과학이지만 인간이 현미경과 같은 안경을 끼고 사는 것이 행복한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득시글거리는 세균들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보이면 그 세균들도 아름다울 거야. 좋을 때만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여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삶의 모습이 추하고 모독적일 때는 그 방법을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다. 이건 과학이 아니죠, 이제 여기서는. 자, 예를 들면, 여기 4번이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나왔네요. 이제 4번 주는 그런 거 양자역학이 나오기는 그 20세기 초에 나왔는데 비로소 반세기 지나가지고 전자공학의 토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자로서 그 수준으로 전자공학이 발달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한 거고요. 현대 물질 문명의 혁명을 가지고 온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 그다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이게 아까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 이와 같이 가셔야 돼. 어디? 이와 같이 붙어야 돼. 뒤에. 이제 두 번째 해라. 주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네. 안 그러면 지우셨나 뭐 하다가 주로 남긴다는 게 남기지를 못하고 옮겨놨는데 그냥 같이. 이와 같이 과학에 밝혀주는 자연현상과 인간이 받아들이는 행복, 의지 그리고 가치 판단은 전혀 그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의 발달과 무관하게 종교의 고유 영역이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격적이고 보수적인 종교인들이 자연과학의 발달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자신들이 종교 영역의 축소를 못마땅해 실제로 서양에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사형도 당했어요. 우주 얘기한다고 그래서 신의 영역을 넘본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인데 그랬습니다, 실제로. 투쟁은 그들의 아전인수 그리고 편협과 독선을 드러낼 뿐 인간의 이성과 신성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대과학에서 자연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인식과 관념의 문제까지 다루기 시작하면서 종교와 중첩된 영역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가급적이면 여기 발 안 들여놓으려고 그럽니다. 종교가 그 깊이를 품위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들과 사실들에 대해서 겸허하고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불교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교리 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교와 같이 차원을 달리하는 인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의 발달과 무관하게 그 고유 영역이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다. 만일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설 이런 거를 자연과학으로 증명한다 하더라도 또 종교는 물러나면 돼요. 얼마든지 물러나서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크게 이제 사람들을 해쳤으면 한 몇백 년 가서 좀 사과하면 돼요. 교황이.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이 자연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인식과 관념의 문제까지 다루기 시작하면서 종교나 철학, 심리학 등 인문학 분야와 중첩된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분야 간 활발한 교류는 불가피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 종교와 과학의 상호 보완적인 접근 가능성은 과연 단순한 인간의 희망사항인가, 아니면 실제로 현대과학의 발전이 이루어낸 업적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반반일 것 같아요. 희망도 있고 부분적으로 증명도 되고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세계라고 하는 20세기 초반에 완성된 두 가지 기념비적인 현대물리학의 핵심 이론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이다. 에테르라는 절대 기준계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에테르라는 건 뭐냐면 신이 있는 것처럼 신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양심과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이라고 한다면 물질계에도 뭔가 기준이 되는 놈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주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꽉 찬 에테르가 있지 않을까. 그놈은 정지에 있다. 그래서 그놈에 비해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그놈에 비해서 정지하면 정지에 있는 거고, 이렇게 기준점을, 절대 기준점을 에테르라는 거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험적으로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판명이 돼서 지금은 아니지만 초반에 이렇게 됐어요. 에테르라는 절대 기준계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극미 세계에서의 관찰과 측정의 본질에 대해서 의심하던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과 등분배 정리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가 원자 이론으로 거듭나게 된 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에서 예전의 뉴턴 역학을 대체하게 됐다. 예전이라는 것은 뉴턴 시대, 그러니까 5세기 전이죠. 근데 1세기 전에 이제 양자역학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기독교가 많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본질적인 것을 자기들이 다뤄야 되는데 과학이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다뤄주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신의 말이 권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예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말든가. 그래서 굉장히 축소되는 게, 그거를 큰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5분까지도 못 끝나겠습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이론이 이게 20세기 막 들어오면서 건절해서 막 논란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래서 조그맣게 아니라 주로 종교인들이 불안하기 시작,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권위 갖고 먹고 살았는데 우주에 대한 것도 얘기도 못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동식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 신의 손이 하나씩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야? 식 하나로 그것들이 다 설명이 돼? 이런 우리 권위가 뭐야?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1800년도에 뭐가 나왔죠? 그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잖아요. 힘드실 텐데 좀 쉬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이게 생물들이 지들끼리 알아서
신은 좀 쉬고 계십시오. 애쓰셨으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진화도 되고 변형도 되고 할 테니까. 이건 순간순간 서양의 종교는 순간순간 신의 손이 터치한다고 봤거든요. 죽음까지도 관장을 하고. 그렇지, 모두를 관장한다 그랬지.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주 정말 편안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신은. 그리고 저 우주운행도요, 우리 식 하나로 설명했어요. 신이 뭐 옛날에는 천사가 날갯짓 해가지고 달을 이렇게 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다 이제 엉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달, 저 가짜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들여보면 사진도 찍어요. 갈릴레오가 사진 찍어서 보여줬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그 지식의 정점에 있던 신부들이 갑자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서 일부는 그쪽으로 동화하고 일부는 반발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한다고. 자, 그렇게 하면서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어디까지세요? 없애버린 셈이다. 두위로 에테르. 에테르 밑에까지. 그러니까 자체를 없애버린 셈이다. 상대론이 수백 년간 서구의 과학을 지배해오던 기계론적 성과학. 뉴턴도 자기 식을 채워놓고 설명을 했으나 이 아주 굉장히 신을 믿는 아주 저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아주 해피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본인은 그렇게 해피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가능한데 이렇다면 신은 뭐야 이러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끄트머리 죽기 전에는 신에 더 의지했어요. 그만큼 이게 참 힘든 거였어요. 거기서는 원자 이론으로 거듭나게 된 양자역학은 현대물리학에서 예전의 뉴턴역학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수백 년간 서구의 과학을 지배해오던 뉴턴식 기계론입니다. 성곽을 골격부터 뒤흔들어 놓은 것이라면 양자론은 이제 그 성곽이 서 있는 집안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20세기의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에테르는 아니지만 양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양자가 꽉 차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에너지가 꽉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출렁거리는. 양자라면서. 아니 그냥 그거는 특별하게 됐을 때의 그거를 양자라고, 에너지 덩어리를 양자라고 하는 거고. 그냥 에너지가 꽉 차 있다.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것이 우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에너지가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에너지로 있을 때는 암흑 물질이라고 해서 암흑 물질이 우주의 사실은 7, 80%를 차지한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에너지는 그 중에 일부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프로고, 그 중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건 아주 소수만 관측하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두 이론에 의해서 이전의 소위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풀지 못하던 문제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 깊은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해놓고도 자기들이 안 믿었으니까, 그리고 두려웠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 의미는 수십 년이 지난 이제서야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는 물론이고 철학, 종교, 심리학, 사회학 등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물론 시공에 대한 절대성의 부정이나 물질과 의식, 그리고 주체와 객체 등의 통합성은 그러한 개념들이 없어도 상식적인 자연현상들이 근사적으로 비슷하게는 설명되므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광대한 우주의 문제나 극미한 입자들의 현상에서는 상대론과 양자론의 개념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며, 나아가서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인식행위 전반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 저녁노을의 아름다움을 사장으로 분석해내고 이것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섭니다. 우주의 운행을 엄격한 힘의 관계로 낱낱이 분해해버리는 차디찬 관찰자에 그치지 않고 이제 종교와 철학이 말하던 그 신비로운 영역의 입구까지 와서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도 미소 짓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선생님 이게 한 언제 쓰신 거예요? 이게 한 30년 전에. 이제 요 틀이 그렇고 중간중간에 보완하고 다른 사람 것도 좀 이렇게 저기 하고. 중간에 예. 쓰신 게. 그리고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손질하는 게 한 10년 만에 다시 손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지금 몇 시에? 좀 더? 지금 20분. 20분.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 중간에. 서구의 환원주의적 세계관은 물질 세계를 끝없이 쪼개요. 여기 쪼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동양은 이렇게 통합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쪼개요. 부분에 대한 분석만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전통에 기초한다. 이게 원자를 아이디어를 낸 것도 그래서 그래요. 쪼개면 그게 본질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전체가 있을 때 나오는 현상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이를 근거로 발전하긴 했지만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깊어감에 따라 전체 개는 단순한 부분계의 합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다 모아놓는다고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를 모아놓는다고 단순히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부분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적 안목이 절실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기 시작한 것이다. 동양은 거꾸로 시스템적인 것을 먼저 알고요. 부분적인 것에 소홀합니다. 저쪽은 하나하나 까보자 그랬는데 전체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데 질문을 드려서 예. 그런데요. 부처님이 무아를 얘기하실 때는 그 예를 든 게 수레가 네.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가 우리지 그거를 낱개로 이렇게 하나씩. 띄워볼 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것도 서양에서는 시를 얘기할 적에 시계를 다 모아서 시계는 가지만 그거는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넣는 존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가 너무 상반된 이야기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그 비유가 언제나 무아를 얘기할 적에 이론적 근거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적에 제가 떠오르는 거는 언제나 시계나 수레나 다 움직이지만 이게 이제 생명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미흡하다. 부처님의 그 기본적인 설명, 무아를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가 그 수레의 비유인데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다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예. 생명에 대한 얘기는 물리 범위를 넘어갑니다. 넘어서니까 예. 그게 이제 종교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분야가 있는데 옛날은 그냥 과학이라고만 했어요. 그 신부들이 많이 했고. 근데 그게 분화가 되기 시작한 게 물리학이 제일 먼저 합니다. 왜냐면 천체와 관련해서 하기 시작한 게. 왜냐면 신을 경외하면서 이 천체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종교에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체를 먼저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농사도 관련됐지만, 예. 그런데,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돈 버는 거는 물리는 별로 돈 안 벌어요. 지금은 물리나 수학에 돈을 많이 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근데 옛날에는 물리하는 사람 돈을 못 벌어서 그랬는데, 누가 돈 버냐? 화학이 돈을 법니다. 네. 그렇구나. 그런데 화학은 뭐냐면 전체 물질 중에서 원자 레벨로 변하는 것이 화학이거든요. 색깔이 변하는 것도. 색깔도 뭐 이게 밖에 들어와서 반사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기는 게 색깔인데 그것이 원자 레벨이거든요. 물리는 그거보다 더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물리는 별로 안 팔리는데 이거는 뭐 색깔도 그렇고 뭐 아주 그 성질도 다른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뭘 합치면 그래서 화학이 이 원자 레벨로 들어가서 그거를 규명하면서 하는 게 달톤이 시작한 거예요. 원자를 얘기하기 시작한 게. 그러면서 화학 발달은 한 100년 뒤집니다. 더 뒤지는 건 생물학이에요. 생물학은 100년, 1세기 전만 해도
하는 게 뭐였냐면 식물체질, 동물 분류하고 이런 거였어요. 생물 종류 분류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생물이 제일 돈 잘 벌어요. 그래요? 네. 그 미생물 연구에는 모든 음식 종류 농사가 다 그거죠. 네. 그리고 건강 문제는 전부 다 생명의 문제는 전부 다 첨단 그런 과학을 동원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한 것이 가장 큰 사업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물리는 쪽박 찼어요. 다 해놓고, 딴 데서 다 그 원리를 가져와서 쓰되, 물리는 이제. 요새 물리학과 인기가 옛날 같지 않나요? 않죠, 옛날 같지는 않죠. 그냥 자기가 진짜 그런 거에 좋아서 한다 그렇지, 뭐 사회적인 것 또는 돈 이런 거 생각해서 물리 못하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감사합니다. 아우, 이렇게 좋은 강의